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산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원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실제로 여러분들 얼굴과 마주 보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는지 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때 접속해 가지고 제 수업 동영상을 보는 학생도 있고 지금 서버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아직 접속을 못한 그런 학생도 있겠죠. 또 집이나 독서실 혹은 카페에서 제 수업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색한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가 저는 곧 종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달,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에 언젠간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을 볼 날을 기다리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1학년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 역사 선생님이 두 분이시라는 거를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1학년 역사는 총 일주일에 3시간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중 2시간은 황정하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일주일에 1시간을 제가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게 학교의 사정과 선생님들의 이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3시간을 2시간, 1시간 쪼개서 가르치게 됐는데 황정하 선생님은 우리 역사의 첫 번째부터 우리 선사시대부터 여러분들의 역사를 가르쳐 주실 테고 저는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의 역사 수업을 할 거냐면 우리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역사 수업을 제가 도맡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학생이 있겠죠. 아니 선생님 이렇게 이 수업을 처음 부분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뒷부분도 공부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이 역사라는 교과는 이 수학이나 영어와 다르게 이 선행학습이 무조건 되어야만 뒤에 있는 학습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나누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일제강점기를 이 수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첫 인사말이 너무 길었죠? 자, 오늘 일제강점기에 과연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인, 한국인들을 어떻게 통치했고 또 어떻게 속된 말로 괴롭히고 우리 쥐어짰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는 좀 암흑기라고 할 수 있고 기억하기 싫은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자랑스러울 게 없는 역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랑스럽고 멋진 역사만 우리 역사가 아니고 약간 치욕의 역사,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고 이런 역사 수업을 통해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참 암울한 역사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이 점 유의하시고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가로로 선을 쫙 그었죠? 여러분들 그럼 필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새 공책이나 연습장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새 공책, 연습장들을 가로로 우선 요 페이지만 이렇게 가로로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필기하세요. 가로로. 그리고 제 판서를 통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굳이 교과서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교과서를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오늘 수업은 교과서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수업이에요. 굳이 교과서를 펼쳐보겠다면 교과서 163페이지를 피시면 제 수업 설명을 듣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학생이 있을까요? 대답 잘했네. 정확한 날짜는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 대한제국이 이 일본에게 지배를 당했어요. 요 날을 기억하자고 해가지고 요 날을 경술국치라고 해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1910년 8월 29일 경술 국치일부터 1945년 몇 월 며칠? 그렇죠. 8월 15일에 우리가 해방이 돼요. 요 기간이 무려 36년이 돼요. 요 36년의 기간을 총 3등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3등분. 제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누어 봤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대별로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필기한 내용의 페이지, 노트 필기는 그 페이지만 가로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선 긋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기는 총 3등분하고 각 시대별로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먼저 1910년대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던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 무단. 말 그대로 일정한 기준 없이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막대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제도 뭐 자신감이 있었겠죠. 우리를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하고 우리가 반항하고자 한다면 힘으로 충분히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사고에서 나온 통치가 무단 통치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렁이는 아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우리가 지렁이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참고 못 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일제에게 우리 전 민족이 항거한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죠? 네, 그렇죠. 3.1 만세 운동이죠. 무단 통치에 반발해서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요. 이 3.1 만세 운동은 비록 이 독립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일제가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일본 놈들 입장에서 아니 조선 놈들 완전 바보 멍충인 줄 알았는데 이놈도 아주 살아있구나. 이놈도 아주 무섭구나. 또다시 이렇게 단결해서 일제에게 대항하는 일이 있다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일본이 크게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년대 일제가 바꾼 통치의 방법을 뭐라 부르냐면 문화 통치라고 해요. 문화 통치. 그러니까 좀 어감이 부드러워졌죠. 그죠? 어감이 부드러워졌죠. 근데 이 문화 통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일본인과 우리 조선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척만한 거예요.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척만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척만하고 우리를 속여먹는 정치라고 속여먹는 정치를 시행했던 시절이 이 문화통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통치는 실상 우리를 속이고 기만했다고 해서 이 시대를 기만통치의 시대라고도 얘기해요. 기만통치. 기만이 기자가 속일 기자예요. 우리 사기를 친다 할 때 그 기자가 속일 기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년대로 넘어가요. 30년대 들어선 일제가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중국 그리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의 규모를 확대해가는 시절이 바로 30년대예요. 우선 1931년 만주사변이라고 일으켜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우리 한반도 위쪽에 넓은 평원 있죠? 이 땅을 만주라고 하는데 이 땅에다가 만주국이라고 세우고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로 삼아버려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년 후 1937년 중일전쟁을 벌여요. 중일전쟁. 잘 보이시나요? 중일전쟁을 벌여요. 1937년에. 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본이 1941년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끝판왕 적을 건드려요. 바로 미국을 건드리는 태평양 전쟁을 벌여요. 태평양 전쟁을 벌여요. 태평양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전쟁의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싸워야 될 적들이 상당히 많겠죠. 싸워야 될 적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전선에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민족들을 끌고 가서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조선인, 이 전쟁은 우리 일본인들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야. 우리가 과거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너희 조선인과 우리 일본인은 다 한 뿌리에서 나왔어. 지금 일본인이 벌이는 이 전쟁은 우리를 위한 전쟁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희들을 위한 전쟁이기도 해. 왜? 너희 조선 민족과 우리 일본 민족은 다 같은 한 뿌리에서 나온 한 민족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요. 이런 통치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해요. 민족 말살 통치.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1910년대부터 20, 30년대에 일제의 식민 통치를 무단, 문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단 통치 부분 알아볼게요. 자, 이 당시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우리 조선을 우리 선생님 방금 조선이라고 했죠. 우리 대한제국을 이름을 조선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당시 우리를 그 비하하는 용어 중에 조센진이라고 있죠. 조센진. 근데 조센진이 일본어로 무슨 뜻인지 아나요? 네, 조선인이란 뜻이에요. 조선인. 한국인은 일본어로 뭐라 부르냐면 강꼬끄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우리 사람들을 이 비하하는 용어로서 조센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순수하게 풀이해보면 조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기분이 나쁘는 거죠? 이것이 왜 기분을 나빠야 되냐면 일본이 우리의 한반도를 지배했을 당시에 우리 국가명은 대한제국, 한국이었어요. 근데 한국이란 나라를 멸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일본에 복속된 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본에 복속된 지역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조센진, 조센이라고 부르는 그 말 뜻의 기저에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 한반도 놈들은 우리 일본에 복속된 노예놈들이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이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우리 한반도 지역을 그냥 조선이라고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반도를 통치하는 최고 우두머리인 총독부라는 걸 설치하고 그 총독부의 우두머리가 총독이라는 놈을 두어요. 이 총독, 조선 총독. 이 조선 총독은 오로지 군인 출신으로만 임명을 했다고 해요. 오로지 군인 출신으로만 임명했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일본인들은 우리 한국인을 지배할 때 일본민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를 지배한 최고 우두머리가 군인이어야 돼요. 이 말은 즉슨 일본인은 우리 한국인들을 이 동등한 국민으로서 본 것이 아니고 피정복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 일본에게 너희들이 까불기만 하면 너희들은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군인이 우리 한국인들을 통치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게 오로지 군인 출신만 총독으로 임명하는 이 정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구체적인 연장선상에서 어떤 통치가 있냐면 헌병 경찰 통치라고 있어요. 헌병 경찰 통치라고 있어요. 헌병 경찰. 경찰이면 경찰이지 헌병 경찰이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앞에 나와 있는 헌병이란 말은 군인을 의미하는 거고 경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민간 치안은 누가 맡고 있죠? 그렇죠. 경찰이 맡고 있죠. 군인이 해야 될 일은 국방의 문제죠. 그런데 국방을 담당해야 될 그 군인들이 우리 일상생활로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총 들고 우리 시내나 이런 거리를 활보하면서 민간인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봐요. 상당히 억압감이 있겠죠?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일본의 군인인 헌병이 경찰의 업무까지 겸임하면서 우리 한국인들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또 이런 헌병 경찰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즉결 처분권과 태형령이라는 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즉결 처분권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우리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라고 해서 경찰이 어떤 범죄인을, 용의자를 수사하고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둘 때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되냐면 반드시 사법부의 명령을 받아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사나 경찰이 어떤 사람들 잡아갈 때 무슨 종이 쪼가리 보여주죠? 이게 뭐 수색영장, 체포영장이라고 하죠. 영장이 무슨 뜻이냐면 명령, 영자, 문서, 장자. 명령, 문서라는 거예요. 너를 수색해도 너를 잡아도 되는 수색, 체포영장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나 경찰 검사가 너를 수색하고 잡아가겠다. 라고 하는 그 명령문서. 이거 어디서 발급되냐면 사법부에서 발급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잡아가둘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건 독재나 다름없거든요. 그런데 이 헌병 경찰에게는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바로 이 즉결 처분권이에요. 헌병 경찰이 한국인 봤을 때 이 새끼 얼굴 표정이 기분이 나빠. 너무 싸가지 없게 생겼어. 너 깜빵에 들어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우리 조선인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잡아다 가둬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둬두냐? 그냥 가둬두는 게 아니고 태형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태형령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 곤장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곤장, 태형령은 우리나라 갑오개혁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894년 갑오개혁 때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해서 폐지된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이 태형령을 가했던 거예요. 이 곤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곤장을 제대로 이 볼기에다가 이 곤장을 제대로 성인 남성이 한 20대 정도 맞으면 되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20대 정도 곤장을 맞으면 성인 남성이 뭔가 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대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정도로 파워가 세요. 그리고 이 곤장을 한 40, 50대 정도 맞으면 허리가 나간대요. 반신불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넘어가면, 곤장을 50대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엉덩이 볼기 맞는다고 해가지고 곤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곤장이 상당히 비인간적이고 신체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주는 형벌이거든요. 이것을 헌병 경찰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적용하는 형벌이었어요. 이런 비인간적인 형벌을 가했고 또 한국인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어요. 언론은 뭐냐면 우리 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내 의견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출판도 비슷한 거예요. 이건 뭐 책을 만드는, 뭐 집필을 하는 그런 자유. 집회는 모여서 시위해서 우리의 공통된 뜻을 관철시킨다는 거. 그리고 결사는 단체를 만든다는 뜻인데 이게 인간의 기본 권리거든요. 한국인들에게만 이것은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이 당시 초등학교를 뭐라 불렀냐면 일제는 보통학교라고 했어요. 보통학교. 원래 우리의 초등학교는 뭐라 불렀냐면 소학교라 불렀어요. 소학교.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을 따로따로 학교에 배치하게 되고 한국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한 거예요. 왜 보통학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너희 한국인들은, 너희 조선인들은 보통만 배우면 돼 라는 의미에서 보통학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몇 년이죠? 그렇지, 6년이죠? 그런데 6년짜리를 또 4년으로 줄여버려요. 이 초등학교 6년짜리를 4년으로 줄여버려요. 왜? 너희 조선인들은 보통만 배우면 되는 놈들이니까 이렇게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지배하고 통치한 거예요.
또 경제정책으로, 경제정책은 좀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경제수탈정책으로는 토지조사사업이라고 실시했어요. 토지조사사업. 말 그대로 토지를, 전국에 있는 토지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정말 합법을 가정해서 불법적으로 강탈한 정책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기한부 신고제예요. 기한부 신고제가 뭐냐면 일정한 기한 내에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 일제에게 신고하라. 신고하면 너의 토지로서 인정해 주겠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토지 약탈 정책인가요? 경제 수탈 정책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내에 네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크기, 토지의 질, 토지의 용도를 상세히 적어가지고 일제에게 보고만 하면 너희 토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일제는 이야기했지만 그 신고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그리고 그 토지를 신고하는 기간도 상당히 짧았다고 해요. 또 신고서를 작성할 때 당연히 한글이 아닌 일본어와 한자가 잔뜩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절차와 양식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또 일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그러면 미신고된 토지는 어떻게 됐느냐? 일제가 그냥 강탈해버린 거예요. 소유자가 없는 무주지라고 간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의 토지를 절반가량 이상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게 되고 조선 총독부는 이 토지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에게 값싸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건너오자마자 지주가 되고 토지를 잃어버린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인 지주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소작인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아주 나쁜 정책이 이 토지조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910년대 일제가 우리를 쥐어짜가다 보니까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가지고 3.1 만세 운동으로 터진 거예요.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고 결국 3.1 만세 운동으로 일제도 이런 식으로 이 조선인들을 통치해서는 이 약간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통치 방법을 문화 통치로 바꿨어요. 조금 유한 정책으로 부드러운 정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부드러운 통치로 바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조선 총독 군인 출신만 임명이 됐죠. 자, 요거 군인 출신만 임명이 되던 이 조선 총독의 문관 출신 군인이 아닌 비군인 출신도 비군인 출신도 총독에 임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조항을 바꾸었고 또 헌병, 군인이 경찰의 업무를 대신하던 요 통치를 보통경찰제로 제도를 바꿨어요. 군인을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얼핏 보면 잘해 보이죠, 그죠?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인정해줘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변해서 만들어진 신문이 만들어져요. 지금도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 당시 한국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또 보통학교도 다시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게 돼요. 6년에 늘리게 돼요. 자,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실상을 한번 뜯어보면 우선 문관도 임명 가능하게 법을 바꾸었지만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문관 출신, 비군인 출신의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고 보통경찰제로 이 군인을 경찰의 업무에서 배제하게 했지만 오히려 경찰의 수가 2~3배 증가돼요. 2~3배 증가돼요. 그러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찰의 수를 2~3배 늘렸냐면 어떻게 늘렸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한국인 중에 정말 일본인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바로 한국인을, 우리 민족을 배신한 놈들이죠. 민족 반역자들. 이 친일파들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한 게 이 문화통치 시기예요. 일제가 이 무단통치 시기만 하더라도 친일파 양성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3.1 만세 운동을 거치고 우리 민족끼리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이때부터 친일파 양성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는 거예요. 일본인보다 더 나쁜 놈이죠. 이 친일파 놈들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두세 배 경찰 수를 증가하고 또 우리 독립운동가와 한국인들을 좀 더 법망에 쉽게 올가매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고, 치안유지법이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선동아일보라고 한국인들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표현하는 신문을 만들었지만 툭하면 검열하고, 일본에게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있으면 삭제하고, 이것도 넘어서서 일정 기간 신문의 간행을 정지시킨다고 해서 정간이라고 해요. 정간. 간행을 정지시킨다. 이런 조치를 빈번하게 시행했다고 해요. 시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학교의 이 연한을 6년으로 늘렸지만 애초에 한국인들의 취학률은 여전히 상당히 낮아요. 여전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일본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척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을 속여먹는 정치라고 해서 기만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년대 경제수탈 정책도 한번 알아보면 20년대 경제수탈 정책으로는 산미증식계획이라고 있어요. 산미증식계획이라고 있어요. 산미증식계획. 자, 산미증식계획은 뭐냐면 산, 생산하다. 뭘 생산해? 미, 쌀 미자. 쌀 생산 말하는 거예요. 산미가 쌀 생산. 증식은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서 일본으로 수탈해 가겠다는 정책이 산미증식계획이에요.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일본 자체는 상당히 산업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로 진행되는 중이다 보니까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고 노동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쌀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현상이 많았거든요. 이 문제를 한반도에서 쌀을 증대시킨 다음에 이 쌀을 값싸게 사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사가겠다는 거지 사실상 한반도의 쌀을 수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쌀 품종을 심어야 됐고 또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 쌀 시장에서 값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쌀이 일본으로 값싸게 전부 다 이동하다 보니까 정작 한국인들은 시장에 가서 쌀을 엄청나게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빚어진 게 산미증식계획이에요. 결국에 이제 산미증식계획은 너무나 많은 양을 쌀을 수탈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 쌀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잠깐 중단이 되지만 다시 30년대에 산미증식계획은 일본의 전쟁화로 인해 가지고 다시 부활되는 정책이에요. 여기까지가 일본의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였어요. 자, 30년대 넘어가 가지고 일제가 전쟁의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민족들을 일본의 전쟁에 이용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서 우리 민족성을 말살시켜서 일본과 한국인들은 예전에 한 뿌리 동일한 민족이었으니까 이 전쟁은 일본인들과 너희 한국인들을 위한 전쟁이야 라고 속여먹는 정책이 바로 민족 말살 통치예요. 이때 민족 말살 통치를 대표하는 구호가 있어요. 그 구호가 뭐냐면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내선일체 일선동조론이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민족이다 라고 일본인들이 억지를 부리는 대표적인 구호예요. 내선일체는 내가 안내자, 안과 밖,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할 때 안쪽. 이 안쪽이 어디를 의미하냐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영토는 내지라고 불렀어요. 안쪽에 있다.
그리고 바깥의 땅은 이제 외지라고 부르겠죠. 외지라고 뭐 부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내자는 일본을 말하는 거고 이 내선의 선자는 조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하나다. 일선은 일본과 조선은 동족, 같을 동자, 같을 동자, 조상조자,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엄연히 따지면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어요. 왜? 한반도에서 경쟁에서 실패한 애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지배층이 된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과한 왜곡 아니냐라고 하기가 할 수 있지만 뭐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같은 역사,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고 우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일본의 천황에게 일본은 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죠. 물론 우리는 이 천황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좀 거부감 때문에 일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역사 용어로는 천황이라고 하는데 이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는 이 맹세문을 항상 학교나 모든 단체에서 암송하게 해요. 이게 황국, 천황의 국가, 일본 천황의 국가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이 황국 신민을 줄여서 우리 초등학교를 보통학교라고 했죠. 그죠? 이 보통학교 이름을 국민학교로 이름을 개칭해요. 국민학교. 이 국민학교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황국의 국자와 신민의 민자 줄여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전부 다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전부 다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게 한참 동안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90년대 초중반쯤에 이름을 초등학교로 개칭을 했어요. 어쨌든 국민학교로 초등학교 이름을 개칭을 하고 또 일본의 전통 종교 신을 모시고 있는 신사라고 있는데 이 신사를 강제로 참배하게 해요. 신사를 강제로 참배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창씨 계명도 강요하게 합니다. 창씨 계명도 강요하게 됩니다. 강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이런 정책과 더불어서 경제정책으로는 무슨 정책이 있냐면 일본이 전쟁의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가다 보니까 한반도의 모든 인적, 물적, 물자를 총동원하겠다는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내려요.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내리는데 국가 총동원령. 국가의 모든 물자를 동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전선에 끌고 가는 노동자를 끌고 가는 징용, 용자가 불일 용자예요. 그 다음에 전선에 끌고 가는 징병, 징병. 그리고 일제가 패망하기 거의 막바지에 어떤 제도를 또 하냐면 여자정신 근로령이라고 있어요. 이게 참 마음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법인데 여자정신 근로령이 뭐냐면 여기 정신은 멘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제가 일본 남성, 한국 남성들을 전부 다 전선에 투입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할 사람으로 일본 여성들을 막 투입했어요. 근데 일본 여성들로는 부족해. 그래서 이때 조선인, 한국인 여성들도 이 일본 공장에 막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신은 다할 정자, 몸신자, 몸을 다해서 일본에게 바친다. 열심히 일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군수공장에 강제 징용된 여성들을 말하는 건데 이 중에 일부가 일본군의 성노예로 성착취를 당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분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죠? 요즘 최근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르죠. 이 용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본 놈들이 이때 성노예로 끌려가신 이분들을 위안부라고 칭한 거예요. 위안부. 근데 위안부 자체가 말이 상당히 기분이 불쾌해. 왜냐하면 위자가 위로하다, 안자가 편안한 안자, 부자가 부인 부자. 일본 군인 남성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인네라는 뜻이에요. 아니 미쳤어요?
우리 여인들이 일본인 남성들을 그렇게 자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게? 그래서 위안부라고 칭하다가 앞에다가 일본군, 뒤에다가는 피해자. 그래서 정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국제 용어로는 이것도 정식 명칭이 아니라고 해요. 이 국제 용어로는 정식 명칭이 성노예라고 해요. 성노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할머님분들이 살아계시고 이분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성노예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이제 30분도 남아있지 않고 이분들 돌아가시면 이분들 문제는 이제 역사 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이런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물자를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이런 정책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해요.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 부른다. 병참 기지화 정책. 자, 이렇게 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45일까지 일제의 식민 통치 45년의 시기를 3등분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떻게 수업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실제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 날을 기다리며 자,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